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됐네요. 이번 겨울은 상당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3원 4호는 당연히 없어진 옛 이야기가 됐고요. 강력한 북극 한파, 남극 한파인가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2일이 지났네요. 네. 조금은 우리나라가 새로이 도약하는 한 발단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불안전했던 전국은 이제 안전을 찾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분들은 열심히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요번에도 저도 대선에 당연히 참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상당히 대한민국을, 특히 지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정권은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특정의 당파나 혹은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경제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죠. 소중한 한 표 꼭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며칠 안 남은 것 같네요. 아직 언제 대선을 하겠다. 지금 선거일도 지금 한교안 대행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죠. 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 즉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방식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딱지, 그러니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13일 이후에 그 방송분에서는 수용에 대해서의, 딱지에 대해서의 방송을 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거나 좀 법률 용어나 그런 것들이 난무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쉽게, 저도 그렇게 많이 잘 알진 않으니까 사례를 들여서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을 때 지금 제가 정확한 워딩은 서울시 재건축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5층, 35층 기준으로 제한이 있다. 층수 제한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는 분명히 한강변만 그렇게 그 층수 제한을 두고 있다. 스카이라인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정비계획 수립에서 저기 35층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 서울시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뉴스에서 나올 때는 도시플랜 2030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시 재건축에 대해서 35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쪽에 좀 이상한 뉴스가 있었죠. 뭣도 모르는 뉴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시플랜 2030은 도시기본계획이고 그거는 그 국토를 개발을 하는 최상위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뉴스에서는 같은 인턴 기자인데 어디 한국경제였나요?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한 멘트를 땄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2030, 도시플랜 2030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어떤 법률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모든 도시를 계획을 할 때는 선 계획하고 후 개발을 해라 라는 겁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이거는 그 해당 법률에 그 목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전에 어땠을까요? 중능동림 지역에서는 아파트들 상당히 많아졌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러브 호텔들, 그때 모텔들이 그 수도권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도시 문제화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런 것들은 다 국계법이 만들어지면서 새 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타이트한 규제 혹은 완화를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국토라는 거, 토지라는 거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을 해주겠지만 국토 자체는 우리가 후세에 물려줘야 될 자연 발생적인 재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 난잡한 개발이나 아니면은 주거축이나 상권축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하게 여러 가지의 공익적인 개발에 대해서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 자체가, 국계법 자체가 공익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후세를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규율한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종토세를 내죠. 지금은 재산세 합쳐졌습니다. 이게 90년대 중후반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토세 부분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로 끌집어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정치적인 뉴스를 간단하게 보면, 이재명 시장님께서 국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쉽게 말씀드려서 국토세라도 보다도 지대세죠, 지대.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지 헨리라고 경제학자인데 좌파 계열, 즉 진보 계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경제학자의 이론을 조금 공부하는, 따르는 학파가 우리나라에는 경상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경상도권에 있는 분들이 참여정부 내각에 상당히 들어갔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832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위한 조세 정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헨리의 지대세는 다른 세금은 다 폐지하자. 대신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공시지가가 3천조다. 우리나라의 전부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의 10% 정도를 연간 지대세로 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300조 정도의 재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사회단체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 예전에 이거 만들어졌을 때는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가 새로이 탄생되면서의 정책에 대해서요. 한 26명의 경제학자가 이 조지 헨리의 지대세 이론을 제안을 했었죠. 그 중에 몇 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의 단점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비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시장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진보학자 중에서도 베스트에 뽑히는 조지 앤리의 이론을 대한민국에 만든다라는 정도인데요. 근데 이미 소유권 자본주의나 혹은 여러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된 대한민국에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세목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지대세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하나 있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주택에 대해서도, 고급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을 하거나 별도로 계산을 해서 종합부동산 얼마 이상일 경우에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게 됐죠.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일부 불합치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일부 불합치는 이 세목에 대해서,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라는 걸 우리가 한번 걷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평등한 세목이다, 그런 형식으로 갔었는데, 그런 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 개별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보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투기자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강남이 그냥 일반적인 연고였기 때문에 한 수십 년 전부터 하나 사가지고 개포 6단지나 그런데 하나 사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때는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거다. 부자는 아니지만 고가 부동산을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생기게 됐던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을 거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위헌이 됐어요. 그리고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세대별 합산을 하기로 했었지만, 그것도 위헌 판결은 받았고요. 위헌 판결이 아니라 두 가지를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가지고 그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정을 했겠죠.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헌재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의 공익적인 개발, 그리고 공익적인 사업과 공개념이라고 붙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권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소유권 자본주의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헌법에 나와 있죠. 공공사업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을 하거나 수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택지 정비나 그런 여러 가지의 법률들이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즉 개발 자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공용수용, 즉 공익사업, 공공사업이라고 하죠. 공익적인 사업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사업이지만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라는, 주거환경 정비라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공공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SH나 LH가 일단의 토지를 수용을 하고 택지 정비를 한다던가, 혹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주체가 공공일 경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공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나와 있는, 이건 정말 유명하고 제가 한번 방송으로 하나의 섹션으로 말씀드렸는데, 국계법에 나와 있는 2020년 7월 1일
즉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에 설립되어 있는 계획도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은 2020년 7월 1일 날 해제가 되죠. 일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런 건 때문에 요새는 그것을 투자 방식으로 삶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도로 접촉되어 있는 것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것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원 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놀이터는 그건 복리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개인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 하수구, 하수도 그런 것들은 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분류가 26가지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가지인가? 여하튼 그런 것들도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면 이주대책이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그것은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투자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공공사업의 하나의 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택지사업입니다. 택지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택지정비법을 폐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박근혜 전 정부, 여기서 악센트가 들어갑니다. 정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구도심을 개발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그것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정부 안에 그때 발표된 시에는 3년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2년 남았었죠. 1년은 날아갔으니까. 이 정부 안에는 그 신도시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신도시나 이 택지 정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 양도 택지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 거기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상업대책용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상업대책용지가 한 6평에서 8평 정도 주는데 이것들은 6평 가지고 뭐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택지가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뭉치죠. 조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일반 재개발처럼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업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지주 합동 방식으로 간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자기 상가 부지를 용지를 팔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 단위일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보상을 한다던가 이주 대책을 해준다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중앙정부나 그 기관이 하는 건데 하나의 일단의 토지를 택지 정비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한다는 거죠. 수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지들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딱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의 투자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개발을 한번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체에서는 그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공공사업의 번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그 도시정비 사업에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수익 모델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70에서 100을 만들어 놓고요. 100에서 70, 나머지 30을 70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지금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이 상당히 안 됩니다. 사업이 힘들죠.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이 가능하죠. 근데 거기서는 정부에서 푸시라거나 지방정부, 즉 서울시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주변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걸치게 만든다던가, 지금 뭐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층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70에서 100을 만드는 그 이익에 대해서 제한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도 푸시를 상당히 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도심권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푸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우선은 안전진단 등을 상당히 강화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규모를, 즉 지금 그때는 중대형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25평형이 더 인기가 많죠. 네, 33평형이나 네, 그때 당시에는 중대형을 규모를 줄이게 한다던가, 혹은 임대주택을 비율을 만든다던가, 크게 만든다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투기가율지구 내에서의 조합원의 승계가 안 되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 네,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건데요. 바로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의 직접적인 과세를 한다던가, 네, 그런 정부의 푸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야기가 상당히 빨랐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정비사업 그리고 공공사업, 그거에 대해서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쭈르륵 할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나는 공공사업에 접근을 하겠다, 즉 딱지를 접근을 하겠다, 아니면 철거가옥을 접근을 하겠다. 철거가옥은 일종의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의 보상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군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지방정부에 대한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방사업이 택지를 정비를 안 한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네, 거기서도 뭐 SH공사가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지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신도시, 예를 들어 보면은 100만 평이나 2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외곽으로 진행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동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강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공영 개발에 대해서의 투자 패턴은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 총론적인 이야기를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X 파일. 네, 2부는 네, 한 이틀 후에 다시 일어나겠죠. 네, 섹션을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죄송하지만 방송 원고가 없이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은 한 3분 정도 제가 경매에 관련돼서 방송을 했을 때 몇 가지 오류점을 AS 방송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카페 게시판에 올려왔던 한 분의 질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위에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을 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잖아요. 네, 근저당을 잡을 때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네, 질문을 하셨죠. 그 중에 제가 좀 약간의 오류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재가 되는 거는 일괄적으로 경매가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경매가 되는 건 맞고요. 네, 식재되는 나무에 과실이 열린다. 네, 과실이 열린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때 민사집행법에서 볼 경우에서는 자연과실이든 법정과실, 이거 이자를 얘기합니다. 네, 법정과실이든 그거는 법원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소유권 자체가 법원한테 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세요. 하지만 뭐 사적 매매서를 해가지고 하자 담보를 법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자,
그 경매 당한 사람한테 한다던가. 즉 꿀은 다 법원이 가져가고 나쁜 거는 다 전 소유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과실이 열렸을 때, 그때 과실이 열렸을 때 제가 이거를 법원 소유로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실이 열렸을 때는 제가 그 민사실무 제휴를 확인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동산에 관한 집행으로 별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명인 방법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식재되는 나무가 타인 소유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 소유를 할 때. 제가 그때도 방송에 얘기 드렸지만 은행권에서 토지를 근저당을 할 때 그 근저당만 하진 않습니다.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타인이 그 위에, 소유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건축을 하거나 공작물들을 설치를 한다던가 그럴 때 낙찰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게 위에 뭐가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나도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위에 뭐가 딱 있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담보가액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 그 전에 그 명인 방법으로 타인이 나무들을 식재를 했다. 그러면은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명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타인이 그 정당한 권한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서는 토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영개발 그리고 일반 민간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 방송에는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